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한 게 위안화 보유액이 세계 평균의 10배가 되더라고요. 달러를 보유할 동기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안녕하십니까. 파보세 김범도입니다. 이진수입니다. 저희가 그 방송에서 여러 차례 푸틴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제국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친다면 군사력도 필요하지만 경제력과 반드시 문화적인 힘, 소프트 파워, 그리고 자국 내 민주주의가 돼야만 제국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푸틴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좀 섣부르고 위험하다. 그래서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푸틴이 머리가 있다면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결국 푸틴이가 머리도 돌대가리고 그리고 이제 마음도 시커멓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또 유럽이 경제 제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경제 제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의 무기와 서방 세계가 어떻게 러시아의 충격과 두려움을 불러일으켰는가라는 그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를 포함해서 6개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을 제재하기 위해서 이제 금융을 강력한 무기로 이제 준비했는데 사실은 달러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나라에서도 광고가 이제 뭐 4달러. 그러니까 이제 생활이 된 거예요. 네. 전 세계에 통하고. 그래서 이 금융을 이제 무기로 이제 제재를 시작했고 지금 현재 그 세계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60%입니다. 달러가. 이제 2000년에 70%였는데 거기서는 감소했지만 아직도 뭐 60%면 거의 뭐 달러를 다 쓴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미국이 이제 금융을 무기로 사용함으로써 이제 걱정되는 건 달러의 위상이 약화되고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도 이제 좀 장기적으로 약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제 미국과 유럽, 서방 세계가 이제 러시아에 취한 경제적인 제재 가장 핵심적인 거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이제 거래 제한 그리고 두 번째가 러시아 대형 금융기관에 대해서 국제 결제 전산망인 스위프트 네트워크 참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스위프트에 대해서 얘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파보세 구독자들 위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스위프트라는 거는 이제 국제 결제 네트워크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영어로는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잘 안 외워져요, 이거. 네, 안 외워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로 번역이 되겠고요. 금융기관이 서로 안전하게 금융거래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안을 갖춘 결제 정보를 전달하고 받는 전산망이 되겠습니다. 그 러시아의 대형 은행들이 그 스위프트 네트워크에서 배제가 돼서 이들 은행들이 실질적으로 국제결제 네트워크에 참여가 제한이 되게 돼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제재를 해서 러시아 중앙은행과 거래를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다른 국가들의 그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환보유액, 외환보유액이라는 거는 그 정부와 중앙은행이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외화 자산이 되겠는데요. 이런 이제 IMF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환보유액이 약 6,400억 달러가 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 약 3분의 2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추정도 있는데요. 상당 부분을 사용할 수 없게 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 제재 조치는 굉장히 강력한데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달러 체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에 대해서 달러를 보유할 동기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 달러화에 대한 어떤 지위가 아무래도 장래는 약화되는 게 아니냐 이러한 예상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2014년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 합병했을 때 이제 미국이 이제 제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미 그 러시아는 중국하고 이제 양자 통화 수합을 맺는다든지 그렇습니다. 보였는데 미국이 이제 이런 금융을 이제 무기로 사용하는 거는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그 미국 정부에서 그 테러리스트 지원하는 국가들 금융자산 동결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이란,
뭐 네. 단골로 등장하는 이제 북한 뭐 네,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제 금융 제재, 경제 제재를 했는데 이런 금융 무기화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그 세계 무역 금융 시스템에서 이제 미국 경제가 갖는 또 달러화가 갖는 그 압도적인 뭐 대체할 수 없는 지위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전 세계 정부와 그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유하는 외환 보유액 중에 아까 그 김범도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그 현재 달러화 비중이 약 60%, 물론 2000년에 70%에 비해서는 감소를 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반면에 유로화 비중은 20%, 물론 뭐 상당하긴 하지만 아직 달러에 비해서는 그 비중이 현저히 낮고 최근 이야기가 되고 있는 위안화 비중은 약 3%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3%도 채 안 되기 때문에 달러화가 절대적인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뭐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지만 네. 외환 보유액 비율로서는 뭐 중소규모. 네, 거의 무시할 수는 있죠. 그리고 뭐 유로화가 이제 달러화의 3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60%라고는 하지만 아직도 달러화는 압도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환 보유액뿐만 아니라 그 외환 시장에서의 그 외환 거래액, 그리고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 규모, 그다음에 은행들의 그 외화 표시 자산, 부채 이런 그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2020년 현재 그 국제 경제에서 사용되는 통화별 비중을 보면은 달러화가 약 67%, 2001년에는 73% 수준이었는데 좀 감소했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유로화가 약 24%, 엔화가 8.5%, 영국 파운드화가 6.6%이 정도 비중을 보이고 있고요. 위안화는 약 2.1%에서 달러가 어떤 절대적으로 국제 경제 체제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2014년 그 크림반도 합병 당시 미국이나 유럽이 이제 경제 제재를 했지만 그래서 뭐 러시아와 중국은행 간의 양자 통화 수합을 했지만 위안화가 사실은 그 전 세계 그 이제 외환 보유액 규모로 2.1%밖에 안 되니까 사실은 자기들끼리 그냥 주고받는 거지 큰 대세는 아닌 뭐 그런 아직은 그렇죠. 네,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고 네. 그렇지만 이제 세계 경제에서 이제 그 미국 경제가 이제 중국 경제가 뭐 급속도로 성장하니까 좀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달러도 지금 사용이 줄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세적으로 좀 줄고 있죠.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경제가 세계 2위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의 GDP가 21조 달러, 중국은 GDP가 14.7조 달러. 그래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향후 10년 이내에 중국의 경제 규모가 미국의 경제 규모를 상회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또 그 GDP를 그 물가 수준을 반영한 GDP라는 구매력 평가 기준 지수라는 그 GDP라는 게 있거든요. 이는 이제 중국에서의 물가가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좀 낮을 거니까 동일한 그 상품이라도 중국에서 가격이 낮을 테니까 이러한 점을 반영해서 GDP를 계산하는 게 되겠고요.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경제 규모는 이러한 그 PPP, Purchasing Power Parity라고 해서 구매력 평가 기준 GDP가 보다 경제 규모를 잘 반영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PPP 그 구매력 평가 기준 GDP로 보면은 중국의 GDP가 이미 2017년부터 미국의 GDP를 상회했거든요. 그래서 경제 규모 면에서는 이미 미국과 거의 뭐 동일하거나 오히려 초과한 이러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구매력 지수로 보면 뭐 4달러가 아니고 4위안이 되겠네요. 네. 세계적으로 이미. 그리고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세계 제1의 수출국이지 않습니까? 수출 규모로 보면은 2020년에 3.3조 달러를 수출을 해서요. 2위가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 2.1조 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세계 최대의 수출국으로 이미 등장을 했습니다. 수출이 1조 달러가 넘는데도 어찌됐건 뭐 달러와 위안화 사용 비율이 뭐 20배 이상 차이 나는 거 보면 뭐 달러의 위치를 지금도 뭐 실감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국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렇게 달러화 금융을 무기로 사용하는
금융 무기화를 계속할 경우에 향후에 그 달러화가 차지하는 위상이 아무래도 좀 약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뭐 국제 경제 시스템에서 이제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뭐 그런 대안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일반적인 평가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려들은 있지만 현재 상황과 그 향후 가능한 그런 것을 보았을 때는 당분간 국제 경제에서 달러화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는 없지 않겠느냐는 네. 게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국제 통화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외환 거래, 이 화폐라는 게 가치자산 수단으로서 이제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환 거래, 네. 그다음에 투자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규모 자본 시장이 네.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측면을 보았을 때 현재 미달러와 당분간 미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통화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미달러 중심의 체제는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화를 대체할 수 없는 이유가 이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통화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에서 사용을 위안화가 되겠는데요. 그 중국 경제가 이제 급격히 성장을 하고 중국 경제의 비중이 세계적으로 늘어나면서 위안화에 대한 그 평가가 이제 새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중국 정부가 위안화 국제화, 위안화를 국제적으로 사용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 달러화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한 달러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안화 거래 자체가 그 외화의 거래 자체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그 자본시장에 외국인이 그 투자하는 것도 제한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거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달러를 대체하기는 어렵고요. 또한 그 최근에 그 중국 정부가 뭐 자국 내 인터넷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회사들에 대해서 그 정책을 변경해서 그 국제적으로 이제 얘기가 된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중국 정부의 그 자의적인 정책 변경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하기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네.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중국 시장 또 중국 체제에 대한 이제 국제적인 불신이 이제 아직 이제 달러화를 대체할 급이 못 된다. 그런 평가가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그 신뢰도 면에서 네. 아직은 미국을 대체하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뭐 일본 편에서도 얘기했지만 일본이 그 해외 직접 투자, 해외로 아웃바운드로 투자하는 건 많지만 그 국내로 투자하는 인바운드 해외 투자는 사실은 거의 없는 뭐 북한보다도 낮은 수준인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본도 그런 한계가 있는 거고 네. 중국도 역시 뭐 중국은 사실은 뭐 일본보다도 시장 질서에서는 더 좀 그 국제적인 신뢰를 못 갖고 있으니까 더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1999년에 유로화가 이제 도입된 이후에 유로화가 이제 달러화와 이제 경쟁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습니다.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 달러화에 비해서는 이제 뭐 생각보다 부진해요, 그죠? 네, 그 유로화는 사실 실질적으로 달러와 경쟁하는 통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통화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그 유럽 전체 경제 규모로 보면 미국 경제 규모와 거의 맞먹는 수준이고, 그렇죠. 그리고 자본 시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외환 거래도 자유롭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유로화가 달러와에 경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시장 규모 면에서 아직까지는 그 미국을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폴 크루그만이 그 4월 15일자 뉴욕타임즈 칼럼에서 미국은 국제시장 규모가 매우 큰 반면에 이 국제시장이라는 게 그 금융시장의 가장 기본이 된 시장이거든요. 그 반면에 특히 유럽은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무위험 투자로 해서 만약에 주식이나 뭐 이런 투자가 여의치 않을 경우는 그냥 국제 투자를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국제 시장이라는 건 항상 대안적인 투자 시장으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금융 시장이라고 평가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국제 시장이
아주 발달되어 있는 것이 미국 금융 시스템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에 반면에서 유럽은 그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특히 국가별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회복을 해서 잘 경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전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유럽 내 국가에서 발행하는 국채라도 그 평가와 그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나눠져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거죠. 국가별로. 그래서 수준 차이가 또 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유럽에서 그 유로화가 사용이 되지만 국가별로 국채시장의 실질적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 국채시장이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서는 여러 가지로 그 부족한 상황이고 예.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 유로화가 달러와의 경쟁하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어렵겠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뭐 이탈리아 총재인 드라기, 뭐 유럽은행 총재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자넷 옐렌하고 두 사람이 이제 그 러시아 금융 제재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네, 네. 뭐 그거하고 별개로 국제 시장은 천차만별, 또 미국과는 굉장한 수준 차이가 나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달러와의 위상에 도전할 거다 이런 주장도 있지만 아직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이제 2조 달러. 뭐 2조 달러면 뭐 굉장히 큰 거지만 네, 전체 그 뭐 네. 금융 거래에 비하면은 뭐 아직은 이제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네. 외환 보유액 규모랑만 비교해도 이 외환 보유액 규모의 20%도 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엄청난 규모지만 뭐 전체 국제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국제 시장을 그 주도할 만한 규모는 아닌 게 되는 거죠. 되지 못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래도 불편하고 거래 비용도 이제 높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폐가 그 달러와의 위상에 도전하기는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인데 그러면 뭐 결국 달러와의 국제적인 위상은 뭐 당분간도 뭐 변화가 없다 결론이 되겠습니다. 뭐 추세적으로 그 다소 그 사용이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예. 앞으로도 그 상당 기간 달러와의 국제적인 위상은 유지가 될 것으로 왜냐하면 대안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예. 실질적으로 그렇지만은 이제 그 중국과 러시아가 달러의 패권에서 벗어나고 대안적인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속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것이 이제 계속이 되면서 그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통화 체제와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노력은 뭐 앞으로 계속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제적으로 달러의 위상은 유지가 되겠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이 중심이 되는 통화와 결제 시스템이 또 국제적으로 운영이 되는 세계적으로는 좀 분절화된 국제 경제 금융 시스템이 도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굉장히 노력한 게 위안화 보유액이 세계 평균의 10배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동안 네. 좀 어떻게든 좀 러시아, 중국을 블록화해가지고 좀 네. 달러를 벗어나려 보려고 했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 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네. 역부족인.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블록화된 이제 국제 경제, 금융 제재가 이제 들어올 가능성. 그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살펴봤지만 달러화를 중심으로 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특히 미중 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해서 그동안의 그 세계 경제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후퇴할 것 같다.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분절화된 국제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후퇴 가능성은 사실 맥락을 같이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무역을 통해서 이제 성장한 국가이고 여전히 그 대부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큰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우리나라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그 추세가 후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oreign Affairs 기사를 보니까 러시아가 이제 뭐 이런 금융 거래를 다각화하기 위해서 뭐 이란, 터키, 뭐 유라시아 경제연합, 또 뭐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뭐 이제 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가 일방주의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자국 이기주의만 얘기하는 동안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미국은 뭐 자기 것만 챙기는 나라다 이런 평가를 받는 동안 뒤에서 푸틴이 거래를 해가지고 어찌됐건 러시아와 경제 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나라가 아프리카 50여 개국에 40여 개국이 넘는 네. 그런 현실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포린 어페어스 기사에서는 미국이 이제 달러나 글로벌 리더십을 유지하려면은 미국 정부의 이제 개발 금융기관인 Development Finance Corporation을 통해서 신흥시장 또 저소득 국가, 중간 국가를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미국이 뭐 국제적인 그 리더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아까 김범대 아나운서 얘기했듯이 다른 국가들을 포섭하는 게 필요하니까요. 그러려면 어떠한 그게 할 것인가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되겠죠. 네. 포린 어페어스 기사를 또 이제 쓰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중국 분이 계셔가지고 네. 미중 갈등을 좀 이제 줄이고 또 이제 중국이 달러를 계속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좋은 네. 얘기를 했는데 뭐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제 중국도 이제 나름대로 미국이 이기려고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이제 갈등은 시작된 것 같고 근데 얼마나 미국이 이런 위상을 오랜 시간 지킬 수 있을지 그걸 좀 우리는 지켜보면서 또 우리의 입장을 결정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파벌 세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